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리설주와 김주애는 어떤 배신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 한복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1년 전 평양에서 한 번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역시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배신. 국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진우 씨, 이 모든 것을 아십니까? 당신이 목격자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북한 최고 권력의 비밀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서울 국정원 조사실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녹음기가 돌아가는 이 차가운 공간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름은 한진우, 올해 40살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살았습니다. 북한 중앙당 문서관리국 과장이었던 저는 최고 지도자의 가장 은밀한 문서들을 다루는 엘리트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북한 권력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배신입니다. 하지만 그 배신이 누구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배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나 가난과 싸우며 조국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사셨고, 저 역시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재로 졸업한 저는 25살에 당 중앙에 발탁되었고, 그때부터 15년간 한 번도 의심 없이 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가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9월 어느 날 밤,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분류하고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이었죠. 이상했습니다. 그 시각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거든요. 최고 지도자는 당시 지방 시찰 중이었고 경호원들도 함께 떠난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부인 리설주가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금고에서 꺼낸 듯한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열심히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금고는 최고 지도자 본인 외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리설주의 표정은 진지했고 때로는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넣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리설주가 집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김주애, 최고 지도자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12살이던 그 소녀는 목소리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진우 동무, 내일 새벽 3시에 만나야겠어요. 만수대 뒤편 벤치에서요. 동무,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궁금하시면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12살 소녀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갑고 성숙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고 지도자의 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9월 말의 평양은 이미 쌀쌀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만수대 뒤편에 김주애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날카로웠습니다.
한진호 동무 앉으세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주혜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두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모습,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집 앞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까지. 누군가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주혜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동무 가족은 참 행복해 보이네요. 하지만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죠. 요덕 수용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요덕 수용소는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동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동무는 중앙당 문서관리국 과장입니다. 동무는 모든 비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죠. 저는 단 하나의 문서만 필요합니다. 무슨 문서 말입니까? 최고 지도자의 건강 기록입니다. 완전한 의료 기록 말이에요. 동무는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비상시를 대비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보였습니다. 동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당과 수령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김주혜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동무 가족이 당과 수령을 배신한 죄로 수용소에 가도 괜찮으시겠네요? 동무 아들들 7살하고 5살이죠? 그 어린 것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주혜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그 문서를 제게 가져오세요. 복사본으로요. 만약 거부하시면 동무 가족은 다음 주에 사라질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녀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 평양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정미연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끼리도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면 위험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진호와 작은아들 민호가 잠든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7살과 5살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로서 제 의무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울부짖는 꿈, 아내가 굶주려 쓰러지는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나라가 있어야 가족이 있다.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나라를 배신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세대 모두가 직면했던 딜레마였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우리 70년대생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가치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아버지 세대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도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비록 그것이 배신이라 해도 저는 제 아이들을 지옥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 저녁 최고 지도자는 또다시 지방 순시를 떠났습니다. 건물에는 야간 경비만 남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다가 자정이 넘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닥을 밟는 제 발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금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8자리 숫자였습니다. 딸각 소리를 내며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빨간 표지의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파일 제목들을 확인했습니다. 최고 기밀, 수령 건강 보고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꺼내 휴대용 스캐너로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스캔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배신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던 중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의료진 소견서 마지막 장에 예상 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질환과 당뇨 합병증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권력 승계 계획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그것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후계자 1순위에 리설주, 2순위에 김주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명과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리설주가 금고를 뒤지던 이유, 김주애의 의료 기록을 원하던 이유. 그들은 권력을 승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너무 급했고 너무 비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당한 후계자라면 왜 이렇게 몰래 움직여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 문서까지 모두 스캔했습니다.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뗀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김주애를 만났습니다. 같은 장소, 만수대 뒤편 벤치였습니다. 저는 USB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주애은 USB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하셨어요, 한진우 동무. 동무 가족은 안전합니다. 이제 끝입니까? 김주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동무는 이제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셔야 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한 번의 배신은 끝없는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주애이 떠난 후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거짓이고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의료진 소견서 마지막 장에는 믿을 수 없는 예상 시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권력 승계 계획, 모녀의 야망, 그리고 제가 목격하게 될 더 큰 음모까지.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범하게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김주애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예상대로 그녀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쪽지였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누군가 몰래 넣어둔 쪽지였죠. 오늘 밤 9시. 평양 외곽 송림동 별장. 혼자 오세요.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태워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문서가 발각되면 즉시 체포되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당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잦은 제 직업 특성상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평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9월 말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송림동은 평양 중심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별장이 몇 채 있는 한적한 지역이었죠. 저는 주소를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어두운 길을 따라가다 보니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별장이 나타났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들어오세요, 한진우 동무. 김주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김주혜과 리설주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리설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모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12살 소녀와 38살 여인,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똑같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한진우 동무가 가져온 자료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리설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인사명단, 보위부 조직도, 그리고 군부 고위 장성들의 충성도 평가 보고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들은 최고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단 한 것만 유출되어도 총살감이었습니다. 동무, 저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김주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동무는 이미 배신자입니다. 한 번 더 배신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동무와 동무 가족은 모두 끝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 드리겠어요. 2주 후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옆 소파에 외투가 걸려 있었는데 그 외투는 분명 북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식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 가방도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었죠. 북한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녀는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단순히 권력 승계를 준비하는 것 치고는 너무 은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산 물건들은 무엇일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제 가족을 지킬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모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리설주는 주로 당 중앙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주혜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2주 후 제가 약속한 문서들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요청받은 문서들을 복사하며 큰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사명단, 조직도, 충성도 평가서까지 모두 확보했지만 이것을 넘기는 순간 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리설주를 미행했습니다. 그녀는 공식 차량이 아닌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자전거로 따라갔습니다. 차는 평양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송림동이었습니다. 그 별장으로 가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별장 담장 밖에 자전거를 숨기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담장을 기어올라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별장을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혜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함께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양복을 입은 서양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에서 외국인, 특히 서양인과의 사적인 만남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의 가족이 몰래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서 세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설주가 무언가를 외국인에게 건넸습니다. 문서 같았습니다. 외국인은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꺼운 봉투를 꺼내 리설주에게 건넸습니다. 리설주는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달러 지폐 뭉치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돈 거래였습니다. 리설주가 문서를 팔고 돈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승계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세력과의 결탁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차를 타고 떠났고 리설주와 김주혜은 잠시 정원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3분의 1은 확보한 거죠? 김주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스위스 계좌에 이미 상당히 모였어. 그리고 다음 달에 싱가포르 부동산 계약도 완료될 거야.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알 리 없어. 그분은 이미 끝났어. 의사들 말로는 6개월도 못 버틸 거래. 우리는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죽음을 앞당기려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후 해외로 도망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팔아넘기는 행위였습니다. 제 아버지 세대가 한국 전쟁 때 인민군 협력자들을 증오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행위 말입니다. 두 모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빠져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국에 고발하면 제가 모녀를 도운 사실도 드러날 것이고 가족과 함께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약속대로 문서들을 김주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송림동 별장에서 만났습니다. 김주혜은 USB를 받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한진우 동무. 역시 믿을 만한 분이시네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동무, 도대체 이것들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김주혜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궁금하세요? 좋아요, 말해드리죠. 우리는 새로운 북한을 만들 겁니다. 지금의 체제는 낡고 부패했어요. 아버지의 방식으로는 이 나라가 망할 뿐이에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해요. 외국인들과 거래하는 것도 변화입니까? 김주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무가 우리를 미행했군요.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킨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무도 이제 공범이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면 동무도 높은 자리를 주겠어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함께 죽는 거고요. 그녀의 말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당 내부의 정보망을 활용해 리설주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리설주는 지난 3년간 체계적으로 해외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고 이미 수백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김주혜 역시 비밀리에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 신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물론 가명으로요. 더욱 놀라운 것은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서양인은 아마도 미국이나 남한의 정보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리설주는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망명 루트와 자산 보호를 약속받은 것 같았습니다. 모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 리설주가 임시 권한을 장악합니다. 김주혜를 후계자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그 사이 체제를 약화시키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유도합니다. 혼란이 극에 달하면 모녀는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칩니다. 북한은 붕괴하고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배신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 내부에도 이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월 말, 당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발표도 없었지만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동시에 파벌 싸움이 격화되었습니다. 리설주를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군부는 대체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성향 때문이었죠. 반면 당 일부와 경제 관료들은 리설주를 지지했습니다. 그녀가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보위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에게 들은 바로는 보위부가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고 지도자의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제보했고 보위부가 감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제 가족은 물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처형당할 것입니다. 11월 초 김주혜이 또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박한 톤이었습니다. 한진우 동무, 보위부 내부 조사 기록을 구해야 해요. 누가 우리를 조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동무, 그건 불가능합니다. 보위부 자료는 제가 접근할 수 없어요. 방법을 찾으세요. 2주 안에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보위부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조직입니다.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위부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를 통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술자리를 만들어 조심스럽게 정보를 캐냈습니다. 철민아, 요즘 보위부가 바쁘다며. 강철민은 보위부 제2부 참사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죠. 그래, 최근 큰 사건을 조사 중이야. 최고 위층 관련이라 긴장되네. 어떤 사건인데? 말할 수 없어. 너도 알다시피 기밀이야. 저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보위부가 리설주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5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문서 정리를 위해 회의장 옆 준비실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의장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연단에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최고 지도자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간부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리설주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김주혜도 회의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12살 소녀가 그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 전체가 긴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중앙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리설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당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이 임시 권한 대행을 맡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동의했지만 군부와 보위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모녀가 있고 불행히도 저 역시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3일째, 보위부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게 마지막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최고 지도자가 쓰러진 다음 날, 평양은 전혀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쓰러진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었을까요? 리설주와 김주애의 담담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중앙병원 앞에는 당 간부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 전달을 명분으로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갔고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리설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요. 그녀의 눈에는 긴장감은 있었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김주애도 곁에 있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너무나 꼿꼿했습니다. 마치 이미 권력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당 중앙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5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군부, 당, 보위부, 경제부문의 핵심 인사들이었죠. 리설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 운영이 공백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최고 지도자 동지의 배우자로서 그리고 당 중앙위원으로서 임시 권한 대행을 맡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군부 인사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명철이 일어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노장군이었습니다. 동지, 그것은 당규약에 어긋납니다. 권한대행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리설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동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투표로 결정하시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28표, 반대 22표였습니다. 리설주가 임시 권한 대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정한 승리였습니다. 거의 절반이 반대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리설주는 즉시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한 간부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습니다. 반대파들은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쿠데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주애에게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진우 동무 축하해요. 우리가 이겼어요. 동무,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군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했어요. 동무는 계속 자기 일이나 하세요. 그리고 보위부 동향을 계속 주시해 주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리설주와 김주애은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권력 투쟁은 목숨을 건 게임이었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보위부 특별팀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저는 당 중앙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은 이미 보위부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보위부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강철민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였던 그가 이제 보위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딱딱했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야. 무슨 일입니까? 곧 알게 될 거야. 오전 9시 리설주와 김주혜의 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리설주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보위부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리설주가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김주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녀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리설주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주혜도 끌려갔습니다. 12살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높이 들고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입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진우.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의미였죠. 모녀가 끌려간 후 건물은 술렁거렸습니다. 간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권력을 잡은 듯 했던 리설주가 하루 만에 체포되었으니까요. 북한 권력 투쟁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철민이 확성기로 발표했습니다. 동지들 리설주와 김주혜은 당과 수령을 배신한 반역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세와 결탁하여 국가 전복을 꾀했습니다. 보위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공범을 색출할 것입니다. 공범.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쨍쨍 울렸습니다.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문서들, 제가 도운 모든 일들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모두 감청되고 있을 테니까요. 오후 5시쯤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얘기 말입니까? 솔직하게 말해. 넌 리설주를 도왔지? 저는 부인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의 눈을 보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김주혜이 불었어. 그 어린 것이 대단하더라. 고문도 받지 않고 스스로 다 털어놨어. 내가 문서를 제공했다고, 내가 공범이라고 말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강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난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넌 협박당했을 거야. 맞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민의 눈에는 동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아. 너 같은 충성스러운 당원이 자발적으로 배신할 리 없지.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 제안이요? 내가 가진 증거를 모두 내놔. 리설주와 김주혜의 외세와 거래한 모든 증거, 내가 본 것, 들은 것, 가진 것 모두 말이야. 그러면 난 당 중앙에 내가 이중 스파이였다고 보고할 거야. 겉으로는 그들을 도운 척하면서 실제로는 보위부에 정보를 흘렸다고 말이야.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철민이 저에게 살 길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보위부에 아무것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기록을 만들어주지. 넌 그냥 증거만 내놔.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내 가족을 즉시 대피시켜.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어. 보위부 내부에도 파벌이 있거든.
만약을 대비해서 탈출 준비를 해도.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연아, 우리 나가야 해. 북한을 떠나야 해. 아내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충성했던 조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뢰란 우리 세대가 가장 중요시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에는 신뢰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배신과 숙청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강철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비밀조사실에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문서 사본. 저는 처음부터 보험을 들어뒀던 겁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했었죠. 강철민은 자료들을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있었어? 넌 정말 대단하구나. 이것들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해. 리설주가 외국인과 돈을 주고받는 사진, 김주혜의 망명을 계획하는 녹음. 이 정도면 사형 수백 번 감이야. 그럼 저는요? 넌 일단 안전해. 하지만 내 말대로 빨리 떠나. 일주일이면 돼. 그 안에 브로커를 찾아서 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내 한계야. 넌 좋은 친구였어. 고마워, 철민이. 우리는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강철민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오래전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밀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죠. 당시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 그의 명함을 간직해뒀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은밀하게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4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족 넷. 5만 달러. 평양, 신의주, 중국, 라오스, 태국. 2주 안에 결정하시오. 5만 달러.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2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3만 달러는 제 사무실에서 몰래 관리하던 당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어차피 떠날 거라면 죄가 하나 더 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돈을 마련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와 최종 약속을 잡았습니다. 5일 후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1월 25일 리설주와 김주혜의 비공개 재판을 받았고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목은 국가전복음모, 외세와의 결탁, 당과 수령 배신이었습니다. 처형 날짜는 12월 1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옥으로 끌어들였지만 또한 그들 역시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를 꿈꿨다는 이유로 죽어야 하는 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11월 27일 밤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추가 조사를 위해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요. 강철민이 아무리 도와줘도 보위부 내 다른 세력이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당장 떠나야 합니다. 준비 안 됐어. 상관없습니다. 내일 떠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 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좋소. 내일 새벽 2시. 평양역 뒤편. 검은색 트럭. 비용은 6만 달러로 올리겠소.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을 깨웠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옷 한 벌씩만 챙겨. 7살 진호와 5살 민호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따랐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음식,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사진 몇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1시 30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시원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그는 졸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1월 말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을 걸어 역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브로커가 내렸습니다. 한진우. 네. 돈은? 저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요. 짐칸에. 조용히.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안에는 이불과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불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3일째, 보위부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게 마지막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저는 삶을 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요. 트럭은 평양을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짐칸 안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큰아들 진호는 무서운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약 220km입니다. 검문소를 몇 개나 통과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라도 발각되면 끝입니다. 트럭은 2시간쯤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였습니다. 짐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행증 내시오. 여기 있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는 민호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가 소리라도 내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짐은 뭡니까? 직물입니다. 신의주 공장으로 납품하는 거요. 확인 좀 하겠소.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짐칸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더 깊숙이 이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상자가 많구만. 그렇습니다. 어서 확인하시오. 경비원이 상자 몇 개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불 밑에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무, 이거나 받으시오. 브로커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담배나 술이겠죠. 뇌물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고생하시는 동무께 작은 선물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줬소. 가시오. 짐칸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검문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번 뇌물이 오갔고 우리는 이불 속에서 죽은 듯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전 8시쯤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가 짐칸을 열었습니다. 나오시오. 신의주 도착했어. 우리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몸이 뻐근했고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아내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편해질 거야.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불과 약간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하루 쉬시오. 밤에 강을 건너야 하오. 오늘 밤이요? 그렇소. 늦으면 위험하오. 벌써 평양에서 수배령이 떨어졌을 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위부가 이미 제 실종을 알아차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걸어서요. 지금 11월 말이오. 압록강이 얼어붙었소.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야 하오. 얼음 위를 걷는다고요? 저는 압록강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지만 그 두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얇은 곳을 밟으면 빠져 죽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소. 배는 지금 경비가 삼엄해서 못 쓰오. 걸어가는 수밖에 없소.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한다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날 하루를 창고에서 보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압록강을 건널 겁니다. 성공하면 중국 땅을 밟게 됩니다. 실패하면 얼음 밑으로 가라앉거나 경비대에 총을 맞아 죽습니다. 저녁 10시쯤 브로커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하시오. 출발 시간이요. 우리는 두꺼운 옷을 껴입었습니다. 브로커가 검은색 외투와 모자를 나눠줬습니다. 이걸 입으시오. 밤에 눈에 덜 띄어. 우리는 창고를 나섰습니다. 신의주 외곽의 한적한 길을 따라 강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강폭은 약 1.2k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강 표면은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멀리 중국 쪽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요. 저 불빛까지 가면 돼요. 30분 정도 걸릴 거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 경비대요. 북한 쪽 경비대가 순찰을 도로. 발각되면 쏘. 그리고 얼음이 얇은 곳도 조심해야 하오. 발소리가 공명하면 위험한 곳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갑시다.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진호가 제 손을 잡았고 아내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첫 10분은 괜찮았습니다. 얼음이 단단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멈춰라.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였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즉시 멈춰라. 안 그러면 쏜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뛰시오. 지금 당장.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얼음 위를 잇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얼음을 깼습니다. 얼음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계속 뛰어. 멈추지 마. 저는 진호의 손을 끌며 외쳤습니다. 아내는 민호를 안고 비틀거리며 뛰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총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아이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알이 스쳤던 겁니다. 민호야.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제가 움직임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곧 도착해.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중국 쪽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드득.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발밑에 얼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얼음이 약해졌소.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브로커의 오른쪽 다리가 얼음을 뚫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살려주시오. 저는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더 갈라졌습니다. 브로커의 몸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경비대가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제 손을 밀쳤습니다. 놔주시오. 계속 가시오.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시오. 빨리.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 가족이냐, 브로커냐. 저는 브로커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계속 가요. 아이들을 위해. 브로커는 얼음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끌고 다시 뛰었습니다. 죄책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m, 10m. 중국 땅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국경선을 넘어 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중국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네 식구 모두 얼음에서 벗어나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른 이가 삽니다. 브로커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를 위해 묵념했습니다. 북한 쪽을 돌아보니 탐조등이 여전히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살았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중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잡아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이 흔합니다. 우리는 계속 도망가야 합니다. 저는 민호의 상처를 천으로 감아줬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스쳤을 뿐 관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어서 가야 해요.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가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중국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한 조선족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우리는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요? 김철수가 보냈습니다. 암호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추적당할 수 있으니 빨리.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노인은 민호의 상처를 보더니 약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소. 소독하고 붕대 감으면 되겠소. 노인이 치료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부모님, 동생, 친구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좌제로 처벌받았을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브로커의 죽음,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그리고 제가 배신한 조국.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시오.
그리고 다음 행선지를 정해야 하오. 한국으로 가려면 멀고 험한 길이 남았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브로커가 나타나 저를 원망했습니다. 압록강 얼음 밑에서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왜 날 버렸어?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압록강에서 저는 한 사람의 목숨과 제 가족의 목숨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직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족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의 첫날 아침은 이상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북한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땅이었지만 동시에 낯선 땅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노인은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죽과 김치였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민호의 어깨 상처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새벽에 마을 한의사를 불러 제대로 치료해줬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깊지 않소. 2주만 잘 관리하면 완전히 나을 거요. 한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약초를 남겨줬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이 사람들의 친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는 숨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위험하오. 공안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 특히 12월부터는 더 심해진다고 들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쪽으로 가야 하오. 윈난성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윈난성까지는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가족 넷이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3만 달러는 있어야 하오. 브로커 비용, 교통비, 숙식비 다 합쳐서 말이오. 3만 달러. 저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가진 돈을 모두 브로커에게 줬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돼요. 동무는 불법 체류자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하오. 농장이나 공장에서 몰래 일하는 탈북자들이 많소. 임금은 적지만 어쩔 수 없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3달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근처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4시간 노동이었습니다. 임금은 하루 50위안,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형편없는 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노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진호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며 중국어를 빠르게 배웠습니다. 민호는 상처가 나으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압록강에서 물에 빠진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리설주와 김주혜의 차가운 눈빛도 보였습니다. 보위부 조사실에서 고문받는 제 모습도 꿈에 나왔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북한에서 겪은 공포, 탈출 과정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2만 위안을 모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정도였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월 중순, 노인이 급히 우리를 불렀습니다. 큰일 났소. 공안이 이 마을을 단속한다는 소식이요. 탈북자 강제 송환 작전이 시작됐다고 하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송환되면 끝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처형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떠나야 하오. 내가 브로커를 연결해 주겠소. 돈이 부족하면 빚으로라도 해야 하오. 노인은 한족 브로커를 소개해 줬습니다. 40대 중반의 매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 내시면 3만 달러요. 절반은 지금 주고 나머지는 한국 도착 후 송금하시오. 1만 5천 달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당신 문제요. 내일까지 준비 못하면 거래는 없소. 저는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2만 위안, 그러니까 3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1만 2천 달러를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5천 달러 빌려주겠소. 나머지는 동무가 알아서 구하시오.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됐소. 말 말고 받으시오. 우리도 옛날에 도움받았소. 이제 내가 돌려주는 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낯선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제가 일했던 공장 사장에게 선불을 부탁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도 탈북자를 도운 경험이 있었는지 흔쾌히 7천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겨우 1만 5천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2월 18일, 우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브로커의 트럭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짐칸이 아니라 트럭 뒤편에 만든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1.5m, 높이 1m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오. 48시간 동안 나올 수 없소. 음식과 물은 여기 있어. 볼일은 이 통에 보시오. 우리는 그 좁은 공간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4명이 들어가니 꽉 찼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나무판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순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민호가 숨쉬기 힘들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열기가 쌓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루 500ml씩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12시간쯤 지났을 때 진호가 기절했습니다. 산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진호야, 진호야, 정신 차려. 아내가 진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냥 기절한 거예요. 저는 옷을 벗어 부채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기를 순환시키려고요. 10분쯤 지나 진호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숨을 못 쉬겠어요. 조금만 참아. 우리 곧 도착해. 하지만 아직 36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서 도착할 수 있을까요? 24시간째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확인하겠소.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트럭 뒤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나무 상자들은 뭐요? 가구 부품이요. 열어보겠소. 망치로 상자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나무판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판을 열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동무, 이거나 받으시오. 뭔가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뇌물이었겠죠. 이게 뭐요? 별것 아니요. 그냥 수고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줬소. 가시오. 트럭 뒤가 닫혔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 번 고비를 넘긴 겁니다. 48시간 후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나무판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나오시오. 윈난성 도착했소. 우리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토했습니다. 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쓰러질 듯 했습니다. 아내도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시오. 내일 밤 라오스 국경으로 출발하겠소. 브로커가 우리를 허름한 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48시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누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여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다른 가족이 앉았습니다. 북한 억양이 들렸습니다. 탈북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북에서 오셨습니까?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동무도 그런가 보오. 네. 저희는 지난달에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석 달 전에 넘어왔소. 함경도에서 왔소. 그의 이름은 박성훈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고 부인과 10살 딸과 함께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혹시 같이 가는 게 어떻겠소? 박성훈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내일 라오스로 넘어가려고 하오. 같이 가면 서로 도울 수 있지 않겠소? 저는 브로커와 상의했습니다. 브로커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은 정글이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정글을 걸었습니다. 72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정글은 위험했습니다. 뱀이 나타났고 거머리가 달라붙었습니다. 멀리서 맹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음식은 금방 떨어졌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연명했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개울을 찾을 때마다 물을 마셨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박성훈의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고열이 났습니다. 말라리아 증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 그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성훈이 브로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병원에 데려갑시다.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 안 돼요. 여기서 병원까지는 하루 걸리요. 왕복하면 이틀이요. 그러면 일정이 다 틀어지요. 그럼 제 아내를 그냥 죽게 놔둔단 말이오. 미안하오. 하지만 7명을 위해 1명을 희생할 수는 없소. 저는 난감했습니다. 브로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천천히 가면서 간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움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야 해요. 박성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우리는 계속 갔습니다. 박성훈이 부인을 업고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짐을 나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더 심해졌고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셋째 날 새벽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의 부인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로 사망한 겁니다. 박성훈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부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10살 딸도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라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시간 없소. 그냥 여기 묵고 가야 하오. 브로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구덩이를 파고 그녀를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박성훈이 마지막으로 흙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보내서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죽음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배를 탔습니다. 밤에 몰래 건넜습니다. 태국 경찰을 피해야 했습니다. 3월 중순, 우리는 마침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4달의 여정이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4달 만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국 대사관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여기서 100m만 가면 대사관이요. 이제 동무들 알아서 하시오. 저는 남은 돈을 모두 그에게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됐어. 나머지 돈은 한국 가서 보내시오. 계좌번호는 알고 있죠? 네. 꼭 보내겠습니다. 브로커는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6명만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 넷과 박성훈 부녀였습니다. 대사관까지 100m. 그 짧은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끝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보였습니다. 갑시다. 저는 가족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대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음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조국이었습니다. 비록 떠나온 곳은 북한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달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박성훈과 그의 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대사관에서 보낸 일주일,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리설주와 김주의 모녀의 최후, 그리고 우리가 남겨두고 온 사람들의 운명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은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북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노트북을 열고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부인과 딸 국가 전복음모로 처형. 날짜는 2023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압록강을 건넌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리설주와 김주혜은 비공개 재판을 받았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죄목은 외세와 결탁한 국가 전복 음모, 당과 수령 배신, 기밀 유출 등이었습니다. 12월 5일 새벽 평양 외곽의 비밀 처형장에서 총사령이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추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리설주는 지난 3년간 미국과 남한 정보기관에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대가로 해외 망명과 자산 보호를 약속받았고요. 김주혜은 스위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모녀는 최고 지도자 사후 혼란을 틈타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협박하고 이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유를 꿈꿨던 것은 아닐까요?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진우 씨,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복잡합니다. 그들 때문에 저희 가족이 고생했지만
그들도 결국 희생자였던 것 같아서요.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직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리설주와 김주혜의 배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연좌제 때문에 한진우 씨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은 농장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동생분은 탄광에 강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무고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 형제자매들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망쳐서. 아닙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우 씨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잘못입니다. 연좌제라는 야만적인 제도의 잘못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가족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것은 평생 제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성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가족도 연좌제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정글에서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진호와 민호는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너무나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갔고 상점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였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통일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달은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언어는 70년 분단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단어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교육도 받았습니다. 시장 경제, 은행, 신용카드, 주식 같은 개념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같은 개념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심리치료도 받았습니다. 저는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압록강에서의 경험, 브로커의 죽음,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모두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진우 씨,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그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놀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총상의 흉터 때문에 악몽에 시달렸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박성훈 부녀도 함께 하나원에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부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10살 딸 서연이는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난을 겪은 동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박성훈에게 제안했습니다. 성훈 씨, 우리가 서연이를 입양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성훈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연이는 엄마를 잃었고 홀아버지와 살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우리 집에 딸이 없잖아요. 서연이를 우리 딸로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성훈 씨는 계속 아빠로 남으시고요. 그냥 우리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박성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입양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었습니다. 진호와 민호는 서연이를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서연이도 점차 밝아졌습니다. 6월 말,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는 서울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 취직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근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진호는 초등학교 3학년에, 민호는 2학년에, 서연이는 4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아이들은 남한 억양에 적응하느라 애먹었지만 빠르게 배웠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박성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묵묵히 해냈습니다. 주말에는 우리 집에 와서 서연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가족 모두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탔고 우리 부부와 박성우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는 북한에서 떨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우리 세대는 잘 압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도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국제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증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강연장, 언론 인터뷰, 국제회의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 권력의 비밀을 목격한 생존자입니다. 리설주와 김주의 모녀의 배신, 그들의 야망, 그리고 그 대가를 직접 봤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녀의 계획, 외부 세력과의 결탁, 그리고 그들의 비극적 결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들이 꿈꾼 자유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동포가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리설주와 김주애의 배신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북한 체제였습니다. 억압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24년 겨울,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탈북의 고난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책 제목은 압록강을 건너서로 정했습니다. 출판사는 관심을 보였고 내년 봄 출간 예정입니다. 인쇄는 탈북민 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가족은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북한에도 저런 불빛이 생길까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야. 언젠가 한반도 전체가 저렇게 밝아질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해. 우리 세대가 이룬 한강의 기적처럼 통일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크면 북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도울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통일된 한국을 볼 수 있을까요? 북한 동포들이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잘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직 북한에 갇혀 있는 동포들을, 탈북을 준비하는 이들을, 그리고 이미 탈북했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증인입니다. 북한 체제의 잔인함을, 자유의 소중함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증언자입니다. 그날 밤 남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고 얻은 것들을요. 저는 조국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브로커를 잃었습니다. 박성훈의 부인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존엄을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진호, 민호, 서연이, 미연 그리고 박성훈.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고난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입니다. 2025년 새해 첫날,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자유로운 땅에서 맞는 첫 새해다. 작년 이맘때 나는 북한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 이것은 기적이다. 리설주와 김주애, 그들의 배신은 많은 비극을 낳았다. 하지만 그들도 자유를 꿈꿨던 것은 아닐까.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들의 꿈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곳이다. 나는 이제 증언자로 살겠다. 북한의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일 것이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살기를. 언젠가 북한 동포들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기를. 언젠가 남산의 불빛이 평양까지 이어지기를. 그날까지 나는 증언하고 싸우고 희망하겠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은 자유의 별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태어나 평생 가난과 싸우며 사셨던 아버지. 당과 수령에 충성하며 사셨던 아버지. 그분은 제 선택을 이해하실까요? 배신자라고 비난하실까요? 아니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충성은 체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족을 지켰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새로운 삶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증언자입니다. 우리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통일된 조국을,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진우, 북한 최고 권력의 비밀을 목격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탈출과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